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대형 병원의 기능을 응급 위주로 가동하고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스토리에 맞는 실사 영상 또는 직접 생성한 그래픽으로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서도 한 번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대를 이어 전달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표피가 아닌 세포간 또 세포 내 공간에서 확인된 건데 한 번 오염되면 깨끗한 환경에서 식재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고용량 운송의 90%를 맡고 있는 선박 제도에도 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해외에서 수주하는 선박은 물론 우리 해운사가 발주하는 선박에도 친환경 연료 선박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전국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현장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 병원의 기능을 응급 위주로 가동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형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과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진료 시간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현장 조사 단계부터 관할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한 라인이 구축돼 협동 조사를 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당한 근거리에 병원 한 곳당 2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또 그래픽 작업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생생한데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피부결과 주름, 머리카락까지 마치 실제 사람을 촬영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순수 창조한 동영상입니다. 멋진 여성이 네온사인과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 6개만으로 생성해낸 겁니다.
이미 멸종한 동물인 매머드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달리는 영상부터 절벽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듯한 영상까지 모두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소라가 만들어낸 겁니다. 소라는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른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인데 글로 된 요청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글에 묘사된 것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까지 이해한다고 오픈 AI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2년 구글 딥마인드도 유사한 모델 페나키를 공개했고 런웨이도 젠2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화질과 품질이 모두 조악한 수준입니다. 소라가 생성한 영상에도 아직 오게티가 있기는 하지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준인데다 동영상 화질도 HD급 이상의 고해상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부적절한 용도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생성한 음란 영상,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지만은 감지하는 기술도 이못지 않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딥페이크 알고리즘과 감지 알고리즘 간의 경쟁은 끝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픈 AI는 소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소라는 폭력, 혐오, 저작권 침해, 성적 콘텐츠 요청은 물론 유명인과 유사한 이미지 생성 요청을 거절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문제 해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이번 기술 공개는 대중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조기에 공개한 것이라며 소라의 정식 출시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동물이 한 번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단계로 전달되고 대를 거쳐서 태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는데요. 식물도 땅에서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열매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200나노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60일 동안 키운 완두 화분입니다. 수확한 완두콩을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보자 완두콩의 배화와 떡잎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수확한 완두콩을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 다시 심어 14일 동안 키워봤습니다. 그 결과 후세대 완두의 뿌리는 물론 줄기 중간과 상단에서까지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표피가 아닌 세포간, 또 세포 내 공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후세대 식물에서는 표피가 아니라 세포 간 영역에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출된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미 세대로부터 그대로 전달된 것이 순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를 통해 토양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 뿌리를 통해 흡수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을 통해 줄기와 잎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도달하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열매를 통해 후세대로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겁니다. 일단 한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된다면 비록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식재가 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부터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지구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포함한 동물, 나아가 식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플라스틱 입자가 작을수록 유해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자동차뿐 아니라 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운송수단인 선박에도 친환경 바람이 거셉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친환경 선박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해운업계도 본격적인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지난달 수주한 선박은 모두 57척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38%,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중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1월 수주 성적표에서 눈에 띄는 건 친환경 선박 실적입니다. LNG, 메탄올, LPG 등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선박으로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전부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도 자체 개발한 탄소 저감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공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장 규제가 점점 가시적으로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시장 선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친환경하고 자동화 이런 쪽에 저희가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기존하고는 다른 사양의 제품을 내놓으려고 보고 있어요. 해운업계의 화두 역시 친환경입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메탄올 주연료의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한 HMM은 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선사 가운데 두 번째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친환경 선박 도입뿐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 연구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해운 산업 전체가 탈탄소를 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냉혹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포집 설비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 재래선을 안전한 무탄소 연료로 운전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까지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환경 규제에 나선 국제회사기구는 오는 4월 탄소 집약도 지수에 따른 등급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바닷길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생존의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올 한해 조선과 해운업계의 친환경 경쟁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바이러스학과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한 곳이고 또 국제 연구도 활발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아닌 전염병의 근원지 의혹으로 악명을 떨친 도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우한입니다. 우한은 중국 중남부의 후베이성의 대도시인데요. 이 수많은 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있는 중국의 이 교통 중심지이고 인구도 무려 1,000만 명을 넘습니다. 네. 인천에서 우한까지 직항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한은 과거에는 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죠. 그러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도시이자 이에 가려졌던 이 과학 국제 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우한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라고 불리지만 초창기에는 또 우리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최초로 보고된 환자가 우한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도 더 전이죠.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시의 화난 해산물 도매 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보건당국이 WHO에 이 사례들을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3일에 우한시를 봉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아시아권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요. 급기야 3월 11일에는 이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했죠. 이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쏟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최초의 mRNA 백신의 상용화이자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백신 개발이라는 이 기록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마침내 이 3년 반 만에 팬데믹이 끝났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에 대한 논란과 이와 얽힌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도 문제였지만 그 뭐 경제, 정치, 사회 이슈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최초 감염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에서 보고된 만큼 초창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특정 국가나 도시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후에 이 WHO가 질병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계속해서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계속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시작했는데요. 2018년경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원래 있었던 갈등, 그러니까 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이슈나 또 기술 탈취 의혹이나 또 지정학적인 긴장감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크게 치닫게 된 겁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이 신빙성 높은 첩보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해서 의혹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이 또 중국 출신의 전 홍콩대 박사인 옐리멍 박사가 영국에서 진행된 토크쇼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또 인터넷에서는 중국의 한 의사가 이 코로나19가 사스와 에이즈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게 가짜 뉴스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이긴 하지만 그 코로나19가 자연 발생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게 아니라 그 중국에 의해서 중국의 잘못으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의혹 퍼진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옌리멍 박사가 언급한 중국의 연구소,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 첫 폐렴 환자가 보고된 우한의 이 수산물 도매 시장으로부터 이 300m 거리에 우한 CDC가 있고요. 또 12km 거리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이 두 기관 모두 감염병을 연구하는 이 국가 시설입니다. 특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중국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인데 이 고위험성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던 기관입니다. 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이 BSL-4, 그러니까 생물안전 4등급 시설을 갖춘 이 연구소인데요. 이 4등급이라는 게 이 실험실에서 다뤄지는 병원체의 위험성을 총 4개로 나눴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 병원체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이 고도로 전염성이 있고 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면서 예방법이나 치료법도 없다. 이런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바이러스 혹은 이 합성한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이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는 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주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17년에는 이 한 동굴에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적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가 2020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 코로나19와 박쥐의 연관성이 제기가 됐는데 이 과거 연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바이러스 연구소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더욱더 거세진 겁니다. 네, 그럼 지금도 아직 결론이 나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WHO는 이 의혹에 대해서 2021년 초에 중국 우한을 직접 방문해서 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팀은 이 초기에는 이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이제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국제사회는 조사에 대한 이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면서 보고서를 완전히 납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유명한 과학자들,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의 이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인터뷰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냐 이런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 국장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거나 세계 여러 곳일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주장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음모론, 유출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한하면 코로나19가 떠오르지만 그 전에는 과학계에서 또 국제협력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원래 세워진 게 2014년쯤에 이 중국 과학원이 프랑스 정부와 협력해서 만든 이 연구소거든요. 이 프랑스 리옹에 있는 첨단 실험실과 이 디자인도 유사하게 채택이 됐고요. 이 또 우한 연구소의 직원들이 실제로 이 리옹에 이 실험실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립부터가 국제 협력에 기반을 둔 겁니다. 사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뿐 아니라 우한 도시 전역에 이 한때는 프랑스 기업이 50여 곳이 유치됐을 정도로 이 우한시 투자의 많은 지분,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지분을 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2015년경부터 중국이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2017년쯤에는 프랑스가 이 연구소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 연구소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했지만 점차 이 프랑스 과학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이 중국 우한과 프랑스의 연구 감소가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미국과도 대규모 협력 연구를 진행해왔고 또 심지어는 미국 NIH로부터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당국이 미국에게 이 우한의 불투명한 연구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때 이 NIH가 자금 지원을 줄였어야 한다고 이 비판이 후에 나온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있는 이 미국이나 이 전역에 있는 이 연구소들이 미국이나 이 해외 연구소들과 이제 협력을 줄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이 통계 자료는 없지만 실제로도 공동 연구가 어려워졌다는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수많은 협력이 줄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도시죠 우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상이나 사고, 피부 질환 등으로 신경 조직까지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고 촉각 정보를 감지해 신경에 전달할 수 있는 인공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정영미, 이현정 박사팀은 연세대, 성균관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콜라겐과 피브린으로 구성된 하이드로겔로 만든 인공 피부에 유연 압력 센서를 삽입해 인체 이식형 촉각 기능 스마트 바이오닉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 피부를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은 쥐에게 이식해서 14일 동안 관찰한 결과 피부 재생 촉진 효과가 대조군보다 120% 이상 우수했습니다. 곤충의 시신경계를 모방해 초고속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한 새로운 소자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경민 교수팀은 입력 신호에 따라 소자의 저항 상태가 변하는 맴 리스터 소자를 여러 개 융합해서 곤충의 시신경에서의 시각 지능을 모사한 지능형 동작 인식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동작 인식 소자를 이용해서 차량 경로를 예측하는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기존 기술 대비 에너지 소비를 92.9% 줄여도 더 정확한 사물 움직임 예측이 가능한 것을 검증했습니다. 1931년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초기 파충류 화성인 트리덴티노사우루스 안티쿠스가 일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일랜드 코크대학 연구진은 2억 8천만 년 전 파충류 트리덴티노사우루스 안티쿠스의 화석에서 그동안 피부와 같은 연조직이 보존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 페인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화석은 몸 윤곽이 바위보다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서 피부가 보존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연구팀이 현미경 분석과 자외선 사진을 조사한 결과 피부 조직이 아닌 표면에 칠해진 검은색 페인트였습니다. 한 번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과 식물 모두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인체는 물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기보다는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